학생을. 우등생은 정말 그 성적 경쟁이 치열하고 장학금을 타기 위한 이런 경쟁을 하는 이런 학생들 속에 보면은 우겨서 등수를 올리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등생이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모범생은 모든 것이 평범한 인생을 모범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우등생인 학생도 사실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가. 자,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울은 뭘까요? 속담에 가장 좋은 거울은 자신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인데, 그것은 친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 자세가 그의 친구를 통해서 묻어나 보인다는 거죠. 비춰져 보인다는 거죠. 자, 가장 먼 여행은 뭘까요? 자, 이 여행은 뭐 우주 여행이 아닙니다. 안드로메다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먼 여행은 인생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보자면 뭐 계몽주의자가 낭만주의자가 되는 이 인생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이 철학적으로는 또 가장 힘든, 가장 먼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칸트 같은 철학자에 의하면 이제 이론 이성보다는 순수 실천 이성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들은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공감 능력이 배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식 정보는 쌓일 수 있지만, 그래서 계몽주의자 그 시대적으로 보자면 근대 그 계몽 시대의 그 계몽주의자는 쉽게 될 수 있지 몰라도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계몽, 참된 계몽, 즉 낭만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또 계몽일 수도 있겠는데, 더 깊은 계몽일 수 있겠는데, 자, 그런 인간 삶의 계몽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먼 여행이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은 포도주와 인간의 가치에 관한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인간을 우리가 포도주에 비유해서, 우리가 교재 철학의 향기에도 잠깐 나옵니다. 인간과 도덕 부분에 보면 다뤄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다룰 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건 미리 좀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가 포도주의 가치는 우리가 이 그림에 보던 것처럼 라벨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라벨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 무엇이 써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상표 뒤에 보면은 가격표가 붙어 있죠. 자, 그래서 포도주의 가치는 가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뭐 5,000원짜리부터 해서 몇십만 원짜리까지도, 또 아주 큰 전문 매장에 가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죠, 포도주는. 자, 이런 가격에 의해서 포도주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격이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을?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이제 철학자 중에 이제 근대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 가치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price, 가격이라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person, 인격이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여타의 사물과는 달리 가격으로서 매겨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주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뭘까 하면,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포도주 잔을 기울여서 향을 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맛을 음미하죠. 한 모금. 자, 그러면 이 맛과 향을 통해서 결국 그 가격이 결정됩니다. 소믈리에에 의해서죠. 자, 그러면 인간도 비유하자면 인간의 가치인 인격도 어떤 향기가 풍기는 것일 수 있겠는데, 고상하고 깊은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 아주 악취를 풍기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포도주의 이런 그 맛과 향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맛과 향을 결정하는 그런 본질적인 요인은 뭘까요? 자, 그것은 포도주가 얼마나 잘 익었는가, 잘 발효가 됐는가 하는 거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숙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향취. 자, 우리가 아까 인품이나 인격이 그윽하고 깊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인격이 향기를 풍기는 그 본질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이 인간의 인품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성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성숙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은 그윽하고 깊은 향기를 풍기는가 하면 얼마나 미숙한 삶을 사는가에 의해서 그의 인격은 악취를 풍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포도주의 맛을 결정하는, 그래서 가격을 만들어가는 이 숙성이라는 요인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은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환경이 좋은 시기에 수확한 포도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오크통 속에서 잘 숙성되고 발효됐느냐에 의해서 결국은 맛과 향이 결정되니까. 자, 이 포도주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런 숙성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은 결국은 시간적인 요인이 매우 큰, 그래서 몇 년산 포도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을 걸쳐서 숙성되느냐. 그러나 인간의 그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은 포도주와 달라서 단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숙성이 됐느냐, 발효가 됐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70대 노인도 숭례문 방화 사건을 일으키는가 하면, 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결국은 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10대 청소년 중에서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도 있죠. 자, 이런 10대 소년 소녀 가장은 그 부모가 없는 그런 그 소년 소녀일 수 있는데, 이런 소년 소녀가 자신의 동생을 돌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부반장, 또 학교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 이런 삶을 사는 걸 봤을 때 그가 훨씬 더 70대 노인보다, 방화 사건을 일으킨 그런 노인들보다도 훨씬 더 성숙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적인 나이가 그 사람의 성숙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자, 포도주와 달리 포도주의 발효의 결정적 요인이 시간이었다면, 그럼 인간을 발효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자,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그가 아픔을 견디고 이겨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다 성숙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은 아픔에 그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못 이겨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때 묻은 악취가 풍기는 삶으로 변질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살을 통해서 시체로 변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런 삶은 성숙한 삶일 수 없죠. 매우 미숙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다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지고 그 아픔 때문에 자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것이 그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 소년 소녀 가정의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거기에 그 아픔과 고통이 심각할 텐데, 사회적인 또 무시당하는 것, 또 가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텐데도 거기에 자살하거나 거기에 못 이겨서 비행 청소년으로 변질되거나 또 도둑질을 하는 삶을 산다든가, 자, 이런 삶으로 그가 그 악취를 풍기는 그런 미숙한 삶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디면서 학교 나가서는 봉사도 하고 부반장을 하고 반장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자기 동생을 돌보는, 자, 부모 대신 그 역할까지 해나가는, 자, 이런 소년 소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가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는 아픔을 견디고 떳떳하게 견디고 정직한 모습 속에서 그걸 견뎌 이겨내는 극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아픔을 극복했을 때 그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자, 이 말은 결국 견뎌냄을 통해서 그의 삶이 더욱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고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인간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것은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극복이란 말을 하이데거는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인내, 견뎌냄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 고양되는 것. 자, 그것이 극복이다. 이제 하이데거는 그 얘기했고, 우리가 독일 낭만주의 시대 철학자인, 변증법 철학자인 이제 헤겔 같은 철학자는 이걸 극복이라는 말을 지양이라는 두 글자로도 표현했는데, 그 지양이라는 말은 자신의 변증법의 원리를 간단하게 표현한 한 단어가 지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변증법에는 이제 세 가지 계기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지양에는 그래서 세 가지 계기가 들었다고 하죠. 하나는 보존, 긍정의 계기로서의 보존,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의 계기로서의 폐기,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변증법에서 말하는 지양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아픔의 극복을 지양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픔을 지양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지양이라는 말은 결국 변증법적으로 부정적인 계기를 부정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긍정, 더 높은 긍정으로서 고양을 이루는, 자, 이런 그 삶의 모습을 헤겔은 지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그래서 폐기, 보존, 고양이라는 이 세 가지 긍정과 부정과 긍정의 또 더 큰 긍정으로서의 고양이라는, 자, 이 세 가지가 헤겔 변증법의 원리인데, 하이데거는 이제 이것을 견뎌냄을 통한 고양이라는 의미로 인간 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을 거기서 포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까 그 아픔을 극복한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는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또 이 자연을 보았을 때 아픔을 견딘 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비바람과 천둥 번개와 겨울의 모진 그 환경을 견뎌내고, 가뭄도 견뎌내고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한 송이의 장미나 한 송이의 국화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오른쪽에 보면은 노인이 나오고, 우리가 어버이날이 얼마 전이었는데, 자, 우리가 그 딸이 예를 들면 꽃다발을 어버이날에 이제 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자,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해보자면, 자, 예를 들면 이 노인분은 암투병을 한 끝에 결국 그 암을 견디고 극복해서 이제 퇴원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 이것은 진주 조개가 자신의 그 피부, 연한 살이죠. 그 연한 살 안에 박힌 유리 조각이나 또 아주 따가운 그 작은 돌멩이 같은 날카로운 돌멩이 조각이 박혀 있을 때 자신의 분비물을 계속 분비하면서 결국은 영롱한 저런 보석으로 진주로 변화시키는, 자, 이런 예술 작품과 같은 이 활동을 하는, 자, 이 진주조개의 이런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그의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암투병을 견디고 태어난 저 노인의 모습하고도 어떤 비유가 될 수 있는, 유사점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아까 비바람을 견디고 천둥 번개와 가뭄과 모든 그 환경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한 송이의 식물의 그 장미꽃의 그 아름다움과도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는 이제 성입니다. 이것은 디즈니의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그 영감을 준 그 계기가 된 독일의 그 퀴센이라는 도시에 있는 성입니다. 전 계곡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번은 가봤는데, 이 뮌헨에서 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죠. 기차를 타고. 그래서 그 도착하는 퀴센이라고 하는 이제 그 휴양 도시인데, 이 알프스 끝자락이죠. 이게 독일 알프스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도시인데, 저기에 계곡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각가가 또는 건축가가 저것을 설계하고 저 건축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저것이 또한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영감을 줘서 모든 오늘날 전 세계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낳는
자, 그 오늘날 저 디즈니 로고에 나오는 그 디즈니랜드의 그 성, 신데렐라 성이라고도 하죠. 별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로고에 나오는 그 성을 디즈니랜드에 현재 있는 그 성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다. 그래서 이 작품도 고통을 견딘 조각가나 건축가의 그 아픔을 견디고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든 인간의 아름다움이든 인공물의 아름다움이든 결국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했을 때 우리말 아름답다의 어원을 먼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다에서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가 알음이라는 추상명사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알음에서 암이라는 한 단어, 알이라는 명사가 나오죠. 그 지식을 의미하는 또는 어떤 알을 의미하는. 자, 그래서 이 알다, 아름, 암 이런 말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올 수 있겠다. 어원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뭐 유사한 금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다, 이건 끌어안다는 의미합니다. 포옹한다. 자, 그래서 뭘 끌어안는다라는 의미에서 아름답다가 왔다는 이런 문법적인 의미도 가능한데, 문법적인 그 해석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드리라는 말이 있죠. 또 한아름 이런 말이 있죠. 크게 한아름. 자,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말은 끌어안는다라는 의미의 그 포옹을 의미하는 안다라는 말에서 아름 또는 한아름 이런 말을 통해서 아름답다는 말이 왔다는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타라는 의미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시인의 해석입니다. 앞에 두 개는 문법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국어학자들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세 번째는 이제 그냥 시인의 해석인데, 근데 나는 그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 세 번째 시인의 해석이 매우 의미가 깊은 해석일 수 있겠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노인의 이 아픔을 견디고 병투병을 하고 이제 그 극복해서 완치한 후에 저 모습을 우리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또는 진주조개가 고통을 견디고 아름다운 저 진주를 만들어낸 저 예술 작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또 건축가의 저 고통을 견디고 만든 저 절벽 위에 세워진 저 성의 모습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고통을 극복하고 아픔을 이겨낸 자, 이런 그 삶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앓고 난 후에 인간은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픔을 극복하는 모습이,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알다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아픔을 극복한 저런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깊이 또 다른 사람의 앓음을 동병상련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어떤 깊은 진실을, 내면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의 의미는 아름답다 여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다, 알의 의미는 우리가 과학적인 정보나 지식에 관한 알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면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픔을 체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알미고, 두 번째 끌어안다는 것도 우리가 이런 그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또 자신과 유사하거나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을 함께. 자, 그래서 더 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적으로도 깊어진 지혜를 얻게 되지만, 알다라는 의미로, 또 우리가 앓고 난 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정의적으로도 그들을 포용하고 포옹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다의 어원이 되는 알다와 끌어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픔을 견디고 난 후의 삶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알타라는 시인의 해석이 알다와 안다라는 두 가지의 어원적 의미까지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대표적인 예로, 이런 역경과 아픔을 극복한 예로 우리가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고 단지 무엇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에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자,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아픔을 견딘 사람들은, 극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면의 가슴으로 또 자신의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을 또 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으로도 공감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퀴즈로 장님도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퀴즈로 남겨둘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괄호 속을 채워보자면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죠. 둘째 날은 밤이 무엇으로?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무엇을?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무엇이죠? 축복입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그 유명한 배우가 선전했던 핸드폰 선전의 카피죠. 그러나 광고 카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원래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나온 헬렌 켈러의 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죠?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헬렌 켈러는 3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고, 귀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 자, 이 세 가지 삼중고를 겪었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세상을 단 사흘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런 헬렌 켈러 같은 장님도 볼 수 있는 것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그의 꿈과 희망인 것이죠. 꿈속을 그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장님도 꿈을 꾼다는 거죠. 우리만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보진 못하지만 장님도 꿈속의 세계는 훨씬 더 우리보다 잘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쌤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번 과제를 내기 전에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난주 과제가 너무 어렵다. 철학상담의 방법을 자신의 삶이나 영화에 적용시키는 것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철학상담의 배경과 또 그 정의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선 철학상담이 왜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기술시대 속에서 인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가 오늘날 대두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제인간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는 이런 생명공학이나 기계공학이 발달한 이 시대, 정보공학이 발달한 시대 오히려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또 이런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지고 많은 다양한 부작용들을 낳고 있죠. 사이코패스라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인간의 정체성, 또 인간 마음의 병의 문제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만들고 철학적인 논의, 철학적인 대화와 성찰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의 마음 연구의 어떤 한계점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야스퍼스나 프랑클 같은 이제 그 철학 상담의 대가들은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원래는 과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스퍼스도 독일의 정신분석을 전공했던 정신과 의사여서 철학책을 쓰기 전에는 정신병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또 그걸 강의하고 또 직접 실천에 옮겨서 임상적으로도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야스퍼스가 정신병리학을 썼던. 또 프랑클도 바로 정신분석을 전공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업을 한 정신과 의사였죠. 자,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과학, 첨단의 과학, 그리고 과학에서도 우리가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그것도 정신의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나 인간을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의학,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전공을 했던 그런 그 과학자였는데 야스퍼스와 프랑클은 실존 철학자가 된 것이죠. 실존 철학을 받아들여서 또 실존 철학을 개척해 나가면서 자신의 상담에 적용하고 인간의 마음의 연구에 이런 실존 철학을 적용해서 인간의 마음을
깊이 성찰해 보려고 했던, 자,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인간 마음을 연구하는데 인간의 마음 속을 10개를 물속을 잴 수 있는 과학이 다루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방법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자, 이런 것이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연구하도록 하는 배경이 됐다. 그 다음에